지금까지 발표된 최종 투표율부터 개표 상황 조금씩 짚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전체 선거 과정 성완용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깜짝 놀랐죠, 뭐. 놀란 야당- 표정은 아니시고 거의 알고 계셨던 표정인데. 아니 너무 많이 놀라면 이렇게 됩니다. 아, 뭐 야당이 많이 이긴다까지는 들었는데 일단 출구조사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최종 개표는 좀 봐야 되는데요.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이쪽은 좀 개표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접전지가 많아서. 근데 아무튼 출구조사 이 수치가 대략 맞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2년 전에 대선에서 당선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좀 정치적인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좀 우울하고 참담한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야, 2년 전 대선을 우리가 어떻게 치렀던 것인지 우울하고 참담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사실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많은 지금 뭐 성완용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만 보더라도 2012년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을 거라고 누구도 예측 못했지만 과반수를 얻었죠.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이 1당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1당이 됐죠. 또 2020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이길다 진다 얘기도 있었지만 180석이라는 역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의석수를 단일 정당이 얻는 그런 경우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렇다 그러면 이번 총선도 만약에 상상 밖을 벗어난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하나는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거나 하나는 정말 민주당이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막지 못해내고 결국은 200석 이상을 얻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진짜 그러면서도 설마 했었죠. 근데 결국은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돼가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개표 결과의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결국 이제 이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개헌 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상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과의 동거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 그야말로 국정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성태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출구조사대로라면 네. 그래서 야권이 물론 이재명 부사장이 얘기한 대로 200석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근처에 내외 넘어서든 안쪽이든 상당히 파격이죠. 역대급이고 이례적입니다. 지난번 180석도 87년 체제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이어서 역대급이었는데 당신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잖아요. 역대급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급인 상황에서 역대급 투표 결과가 지난번 21대 총선 결과인데 이번엔 코로나도 없는데 민심이 더 반응을 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먼저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건 왜냐?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무도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심의 반응입니다. 민심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은 외부의 변수 크나큰 충격이 아니면 잘 만들지 않아요.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급 결과가 나왔다면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죠 그냥 편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너무 못하거나 너무 무도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니잖아라고 민심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뒤에 물론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예를 들어 윤한 갈등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 뒤에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역대급 결과를 내놓는 민심에 대한 분석이고 윤석열 정부나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돼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종다기한 직함을 걸고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알고 보면 6명이 다 기자 출신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예, 예. 기자 6이 앉아있습니다. 예, 기자 그러네요. 출구 방송
방송 굉장히 두 분이 경험이 또 있으시고 예, 철구 방송 많으지 방송 경험도 않습니까? 많으시고 예. 예. 세 분이 배워야 될것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인데 저를 오늘 왜 부르셨는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저 선배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있었는데. 중간 중간 꼭 이제 반대로 질문도 할 거예요. 아유, 네, 예,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투표율도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촉발됐던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뭐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몰래 투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을 좀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성 선배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영부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유, 뭐 역대 영부인이 다 처음 있는 분들이죠. 이런 거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가 네. 걱정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예,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뒤에 숨어 있다가 저는 그 KBS 그 대담 신년 대담. 신년 대담. 예. 그게 좀 독약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예, 그때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았거든요. 그 대통령 지지도 뚝뚝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조금만 뭐백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서 어버버버 수습해놨는데 그거 봐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엑스레이터를 확 밟은 거죠. 그래서 이른바 도주대사 사건을 일으키고 네. 그다음에 그 KBS 대담 바로 전날 의대 정원 200명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2,000명. 네. 2,000명.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가 이거 바꾸지 마 하고 이제 고집을 사실 지금까지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달처럼 뒤에 좀 조용히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참패 안 당하는 건데 스스로 앞에 나와서 온몸에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 지금 네. 야당의 승전을 안겨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역할을 비밀당원, 엑스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신당 논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그만해라. 뭐 맞아요. 이렇게. 예.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번 총선 특징 굉장히 막 여러 등장 요소들이 있는데 뭐 대파, 뭐 디올백,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좀 꼽을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엔 박성태 실장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 단어로 뽑으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드러났냐 김은지 기자랑 같이 방송하면서 많이 여쭤봤지만 본성이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본성.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입니다. 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숨어 있으라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러난 건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사실은 여러 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때는 참자 하다가 물이 끓듯이 임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섭 대사 문제에서 폭발한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디올백 문제도 있고 KBS 대담 성한용 선임 기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대담 문제도 여권에 심지어 용산에서도 사과는 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없었잖아요. 몰카 피해자라고만 했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무도하게 대통령은 본인 마음대로 했어요. 국민들은 참았죠 계속. 근데 몇 번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고 왜냐면 권력을 당장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에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계속 지지를 하겠지만 중도층에서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의 뭐 예를 들어서 외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냥 본인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나가는 모습 일부에서는 그렇게 봐서 지지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도 사실 이해심이 상당히 넓어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네. 뭐 그럴 수 있지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권력자가 그럴 수 있고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사람이 인간 뭐 일종의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 문제 물론 그 전에 디올백 문제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없지입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넓어도 봐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민심이 이미 폭발을 했고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도 안 됐고 그럴 수 없지를 계속 파장 에코를 나간 거는 이제 황상무 대사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파 논란이 있었죠. 대파 논란 같은 건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 문제는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스스로 훼손시킨 거다. 공정성 문제. 그것도 아주 비상식적인 선에서 거기가 저는 어떤 가장 큰 변곡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은 사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그분과 예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드러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의 전략은 뭐 비밀 전략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공개되어 있는 뻔한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프레임을 만들 거고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10월달에 강서구 보궐선거를 참패한 이후에 결국은 무리라면서까지 사실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바로 여권의 뭐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대표를 맡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뭐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면 결국은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려면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벗어나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권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주도의 여권의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런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1월달에 유난 갈등이 폭발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보수의 유권자들은 이제 혼란을 겪기 시작하죠. 이게 약속 대련인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러면서 맞아요. 설마 이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보수층에서 볼 때도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실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들을 다소 동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조금 전에 성관영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선거가 됐고 결국 마지막에 51분 대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야권이 만들어놓은 정권 심판론이 결국 마지막까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뭐 그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다가 하나 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혹시 한동훈 위원장 체제를 만들어 놓고 여당이 선거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맞아요. 한동훈에 대한 질투. 네, 뭐 네. 그런 네. 의심. 아. 네. 왜냐하면 설명이 너무 안 되니까요. 아니,